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자격을 갖춘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 상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가 텍사스에서 몰려온 망명 이민자들로 인해 수용 가능 인원과 지원이 한계에 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애용하는 그랜드 애비뉴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파헤쳐봤습니다. 4년 전 한 15세 소녀를 라이벌 갱단원으로 인해 살해를 지지한 갱단 리더가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최종 공판에 섰습니다. 행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미 철도 회사와 노사가 임금 인상 등 잠정 합의하면서 공공만 대혼란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요 도시 50% 이상에서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최대 2만 달러 탕감 조치 수혜자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2020년 3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부한 상환금은 반환 조치됩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팬데믹 기간 학자금 융자 부채를 한 번이라도 상환한 대출자가 900만 명 이상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상환 유예 기간 중 부채 잔액이 최대 탕감액 미만으로 낮아진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의 경우 상환 유예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 환불 조치됩니다. 예를 들어 $10,000 탕감 수혜 자격을 갖춘 채무자인데 2020년 3월 13일 이전 부채 잔액이 $1,500였고 이후 $1,000를 상환해 잔액이 $9,500로 내려갔다면 연방정부는 남은 부채 $9,500를 탕감하고 $500는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반환 조치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부채를 완납한 채무자의 경우 별도의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학자금 융자를 재융자한 경우 대출업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 대상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0,0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혜 자격을 갖춘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됩니다. 한편 공화당 성향의 주지사 22명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 미국 납세자들이 소수 엘리트의 학자금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한국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 미이행 복수 국적자의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5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 제도 외에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계속 외국의 주된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복수 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서 외국의 주된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무부는 출생지 및 복수 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는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텍사스에서 버스를 타고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수용 가능 인원이 한계에 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텍사스발 이민자들은 최소 1만 1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노숙자와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쉘터를 제공하지 못해 소송전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시는 법적으로 노숙자 및 이민자가 쉘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뉴욕주는 노숙자 또는 이민자들이 숙소를 원할 경우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쉘터는 꾸준히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인해 수용 가능 인원이 초과돼 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몰리며 뉴욕시는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수석고문 브랜던 맥가이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부터 10,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뉴욕시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뉴욕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으며 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욕시가 단지 쉼터만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기초생활물품과 음식,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뉴욕시로 유입된 이민자 1만 1천 명 가운데 8천 명 이상이 노숙자 쉘터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뉴욕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며 한계치에 달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이민자와 노숙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정부의 그렉 에봇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꾸준히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을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 2대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아무 예고도 없이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강력한 국경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뉴욕시는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상징인 에봇 주지사가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백인 지지층의 확실한 표심을 얻기 위한 계산된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리오니아 팰리세이스 파크, 리치필드 등을 가로지르며 뻗어 있어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는 그랜드 애버뉴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인이었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태도와 이 사고를 수습한 펠파 경찰서의 후속 조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사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경 이번 사고의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당시 엄마와 아들, 딸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46번 도로 방향의 그랜드 애비뉴 위 뒤에서 따라오던 한 기아 소렌토 차량이 한번 정지하는가 싶더니 순간적으로 급발진을 하며 해당 운전자의 차량의 뒤를 세게 박았습니다. 놀란 운전자의 어머니는 급하게 내려 울음이 터진 9개월 딸아이를 달래려 차량에서 꺼냈고 운전자 또한 차에서 내려 주변 상황을 확인했지만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한인 할아버지는 끝까지 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해 차량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선 차를 길가에 세우기로 합니다. 그때 가해 차량은 재빨리 달아났고 운전자는 어머니와 딸을 태우지도 못한 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해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때
뒤에서 이 광경을 모두 목격했던 한 한인 벤 차량 운전기사가 추격전을 벌이던 두 차량을 모두 추월해 가해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망갈 길이 막힌 할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버티다 결국 벤 차주에게 차키를 뺏겼습니다. 벤 차주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건네주며 경찰을 부를 것을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차키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 사고가 난 부분을 보고는 양손을 올리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제스처를 취합니다. 나이와 인종 또 성별을 떠나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일 것 같고요. 더구나 이 먼 타국당에서 같은 동포에게 피해를 입은 분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을 잡아서 얘기를 했을 적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면서 약간 협박성처럼 언급을 하면서 차에 문제가 없지 않냐고 화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는 거듭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접수한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의 조서에는 일반 접촉사고로 기록됐으며 뺑소니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가해 차량이 급발진을 했었던 사건 경위와 다르게 서서히 주행하다가 정지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도주했다는 거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장모님이 허리가 아파서 앰뷸런스를 불러줄까라고 물어봤던 게 경찰이었는데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그냥 간단한 접촉사고인 것처럼 폴리스 리포트를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사는 펠팍 경찰서 측의 통화를 직접 시도해 입수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잘못된 조서 작성에 대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경찰 측은 뺑소니 사건인 줄은 몰랐다며 서에 제출해줬다면 조서 작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늦게라도 이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서는 즉각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남편에 따르면 현재 장모님은 사고의 충격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차량으로 보니까 척추뼈가 약간의 골절이 되고 밀려서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문 의사를 만나서 다시 MRI 촬영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들었습니다.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재됐고 이웃 한인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도움을 준 벤 차량 한인 운전자분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 할아버지의 즉각적인 사과와 펠팍 경찰서의 티켓 발부 등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일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15세 소녀를 라이벌 갱단 원으로 오인한 후 살해하려고 명령한 2명의 갱단 리더가 오늘 브롱스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2급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총 14명의 갱단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돼 뉴욕시 전역에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해 2명의 갱단 리더가 오늘 최종 선고를 위해 브롱스 법정으로 출두했습니다. 그해 6월 무고한 15세 소년 레산드로 군즈만 펠리스는 트리니타리우스 갱단에게 쫓기다 한 브롱스 보데가로 이끌렸고 갱단원들에 의해 보데가 밖으로 끌려나와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트리니타리우스 갱단의 리더 디에고 수에로와 프레드릭 테니, 15세 소년 군즈만 펠리스를 라이벌 갱단원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수에로와 텐은 이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트리니타리우스 갱단의 무더기 체포와 그들의 실수로 무고한 시민이 잔혹하게 살해되자 뉴욕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소년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군즈만 펠리스 유가족은 군즈만 펠리스는 갱단과는 거리가 멀고 뉴욕 경찰관이 꿈이었던 순진한 아이였으며 당시 나쁜 의도로 거리를 걷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공판을 위해 열린 오늘 법정엔 군즈만 펠리스의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2명의 리더 중 디에고 수에로는 이미 이전 공판에서 최소 25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한 명인 프레드릭 텐의 형벌 크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철도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30년 만에 가장 큰 파업으로 인한 공급망 대혼란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업을 막아내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우리 경제와 미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면서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를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더 나은 급여, 개선된 근무 조건을 얻게 됐고 철도 회사들은 향후 수십 년간 미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할 산업을 위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철도도사는 임금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2020년부터 시작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미국 내 화물 운송의 30% 가까이 담당하는 철도 운행이 중단될 경우 물류 대란이 촉발되면서 공급망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었습니다. 전미철도협회는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하루 평균 2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도 파업 시한이 가까워지자 양측 협상 대표를 집무실로 소환하고 직접 협상에 임해 노사정 대표와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철도 파업으로 인해 공급망이 마비되고 인플레이션 위기가 가중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번 잠정 합의는 대통령 비상위원회가 공고한 24% 임금 인상과 $5,000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또 병원 진료를 위한 무급휴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 파업을 우려해 장거리 노선 운행 중단 방침을 밝힌 암트랙은 서비스 재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 주요 도시 50% 이상에서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디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가격이 고평가된 전국 210개 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이 최소 5에서 10%, 경기 침체 시에는 15에서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최대 5% 정도, 경기 침체 시에는 5에서 10%까지도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모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과대평가된 지역 집값이 최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디스는 분기마다 주요 도시별 소득 수준과 땅값, 건축 비용, 소득 수준 등을 종합해 실제 주택 가치와 거래 가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 주택시장 413곳 중 183곳이 2분기에는 210곳이 주택거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25% 이상 높은 매우 과대평가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시 국내 주요 도시 50% 이상에서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도 전국 주택가격은 최고점에서 27% 하락한 바 있습니다. 올해 무디스 분석에서 주택가격에 과한 거품이 꼈다고 평가된 지역으로는 아이다호 보이시 72%,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66%, 텍사스 오스틴 61%, 라스베거스, 애리조나 피닉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이들 지역은 최근 잠재 바이어들이 구매를 포기할 만큼 가격이 상승한 데다 최근 6%를 상회하는 모기지 이자로 인해 수요가 한풀 꺾이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 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 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동포간담회가 오는 20일 오후 6시 맨하탄 유니버시티 클럽 오브 뉴욕에서 열립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은 지난주부터 참여 의사를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을 방문합니다.
첫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20일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며 같은 날 제77회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21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 리셉션에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톰이 발표한 전미 차압주택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차압주택 수는 34,501채로 전월과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와 118% 증가했습니다. 8월 차압주택 수는 4,000채당 1채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는 일리노이가 1,926채당 1채로 전체 50개 주 중 제일 높았고 델라웨어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 그리고 플로리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압의 첫 과정인 통보는 총 22,952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별 증가율은 오클라호마 80%, 테네시 74%, 버지니아 64%, 아칸소 53%, 그리고 워싱턴 50%의 차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민간 보건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계령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리처드 웹이 감염병 전문의는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5개 활동 축소 등으로 인해 독감 바이러스 접촉 기회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 가을 코로나19와 독감 확산을 동시에 막기 위해 2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보건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독감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